매도 호가를 낮추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하락세로 접어드는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권 시장의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기 시작한다면 가격의 하락의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분양권 거래는 급감할 수밖에 없죠. 아예 실종된다. 매수인의 심리가 꺾이고 그 꺾인 심리를 확인한 매도인의 심리도 꺾이게 되어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해킹의 이경민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급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 6천 건 이상 나와야 정상적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1월 3천 건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높았던 거래 7월달 9천 건 대비해서 약 70% 가까운 거래 급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 매물은 계속 적체되고 거래가 되지 않는 이 매물로 매도 호가를 낮추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하락세로 접어드는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외곽적 일대에서부터 중심부로 점진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기축 아파트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분양시장, 분양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 거래가 급감, 오히려 거래 실종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요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양권 시장의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기 시작한다면 가격의 하락의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축 아파트와 분양권 시장의 분양 아파트의 가격 전개를 한번 보게 되면 집값이 하락하는 구간에는 기축 아파트 거래가 당연히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 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신축 아파트의 수요도 급감되면서 미분양이 자연스레 적체되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내수 경기 침체 현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활용할 거고 분양권 시장의 여러 세제 혜택들을 완화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고 분양권 시장에 수요가 유입되면서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전매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자연스레 생성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주변 기축 아파트까지 그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매매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자, 서울 같은 지역 일대는 아파트 공급이 나올 수 있는 재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되는 재건축, 그리고 빌라에서 아파트가 되는 재개발. 이 두 가지 정비 사업에서 아파트 공급이 나오는데 재건축은 가장 상승을 주도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투자 수요가 재건축 규제로 인해 재개발로 들어가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또 재개발도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기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많이 유입이 돼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고점 인식이 커지고 규제 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자연스레 소비 위축, 심리 위축으로 거래 급감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체되는 현상, 그리고 점진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을 조금 더 저렴한 신축 아파트 청약 시장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과다하게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과다하게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신축 아파트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분양권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축 아파트보다 신축이고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분양권을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자연스럽게 기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면 그 상승된 금액에 분양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분양 가격도 높게 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고분양가에 또 분양권의 규제 정책들이 계속 도입이 되면 자연스레 분양권 시장도 마찬가지 수요가 급감하면서 거래 급감, 수요 급감으로 가격 하락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생겼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마이너스 P로 이제 거래가 되지 않아 이렇게 손실을 보고 매도를 계획하는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시장 장세가 아예 좋지 않게끔 기축 아파트 수요도 급감되고 마지막 종착지인 이 분양권 시장에서도 수요가 급감되면 이제 전체적인 가격 하락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권 시장을 보게 되면 규제가 총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있고요. 또 매매 거래하는 데 있어 거래 제한에 대한 규제 정책도 지금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또는 분양권을 승계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입주를 해야 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뭐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승계를 받지만 잔금 대출은 본인의 연소득 대비해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스텔스 DSR 2단계가 지금 도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대출 한도는 더욱더 축소된 상황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내년도에는 3단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1금융, 2금융, 그리고 기타 대출까지 전부 다 3단계 적용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거의 50% 정도 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거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래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올 거고, 그리고 대출 총량 규제도 내년에 또다시 계속 도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출 받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금리 또한 마찬가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추후에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지만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대출 이자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도 대출을 꺼려할 수 있는, 그리고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전세를 주고 잔금을 치르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세 대출 또한 마찬가지, 뭐 스트레스 DSR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포함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총량 규제로서 지금도 현재 대출이 껴져 있는 집을 구입할 때도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고, 또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총량에 대한 부분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는, 한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전세 금액이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재계약하고 또 계약 갱신 청구권 하신 분들이 또 수요가 많아지면서 나와야 할 매물들이 나오지 않고 또 수요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과정에 오히려 전세 가격이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입주장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 전세 가격보다 더 대폭 낮아질 수 있겠죠. 입주 물량이 많은 그런 아파트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돈들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잔금을 치르면 더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결국엔 분양권 시장에 매매를 해야 되는, 이런 전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매하는 거래 제한에 대한 규제 정책도 지금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분양권 손피 거래 규제를 다시 본격화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손피라는 건 매도인이 이걸 분양권을 매도해서 손해에 지는 그 프리미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쉽게 예를 들면 기존에 나왔던 유권 해석, 이게 새로운 유권 해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쉽게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매도인이 당연히 분양권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도세 납부 금액을 매수자 부담으로 전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게 이
요 손피거래인데 이 손피거래를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이 양도세를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서 재계산을 해야 됐는데 이게 새로운 유권 해석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서 재계산을 해라 라고 명시가 되었고 11월 7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분양권들은 새로운 유권 해석에 따른 손피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예시를 들어가면서 정말 쉽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의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릴 텐데, 자, 예시가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문동 레미안 라그란테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문 1구역이죠. 이게 25년 1월 달에 입주 예정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현재 34평 분양 가격이 11억이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리미엄을 보니 2억 5천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여서 13억 5천에 지금 매물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를 산정해서 매도인의 양도세와 또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 금액, 이게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걸 따지기 전에 동대문구 바로 이문동 옆에 있는 휘경 SK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2019년 6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그란테 아파트는 과연 얼마에 매입해야 정상적이고 내가 매입한 금액이 이게 비싼 건지 저렴하게 매입한 건지를 알아야만 하겠죠. 그걸 알려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34평의 정고점이 14억 2천이 나왔고 40평대 정고점은 13억 5천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적 금액이냐 이걸 알려면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예상 정고점을 산출해야 된다. 상승기 때 상승을 주도했던 반포의 아리팍의 상승률만큼 모든 아파트가 동일하게 대입되면서 상승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 예상 정고점을 대입을 해봤더니 원래 14억 2천이 아니라 14억 5천까지 상승했어야 할 아파트인데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30평대는 그냥 정상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40평대는 예상 정고점이 15억 5천입니다. 약 2억 원 정도 상승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평형에 비해 40평대가 굉장히 약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된 평형대구나. 여기는 투자 수요보다 실거주에 적합한 평형대로서 거래가 거의 없구나. 매수자가 40평대 중대형은 거의 찾지 않는 지역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평보다 30평대를 선점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라그란테랑 휘경 SK뷰랑 연식차가 약 5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34평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30평대, 40평대의 중간 가격 15억 정도로 예상 정고점을 산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총 매입가가 얼마입니까? 13억 5천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매입하면 예상 정고점의 90%에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고점 매수가 된다. 고점 매수. 근데 누군가는 다시 2015년, 21년도처럼 대세 상승이 다시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잡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후가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13억 5천에 누군가는 삽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일반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매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프리미엄 2억 5천 분양가에 더하여서 13억 5천에 매입하는 거지만 매도인은 양도차익이 양도가액 13억 5천에 취득가액 11억이니까 양도차익이 2억 5천이죠. 2억 5천에 1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분양권 약 66%의 양도 세율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2억 5천에 66% 적용하면 양도세 얼마 나오냐면 1억 6천3백이 나옵니다. 2억 5천의 시세 차익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8,700만 원 밖에 순수익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세금으로 낸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손피거래가 나온 겁니다. 이 손피거래는 시장이 좋을 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을 때, 집값이 막 상승할 때 분양시장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매도인의 이 양도세 부담을 매수자한테 전가시켜서 매수자 부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 손피거래를 계속 해왔는데, 이 손피거래는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매수인의 양도세를 최초 1회만 합산해서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선 매수인의 부담해야 될 이 양도세는 총 1차 양도세, 2차 양도세까지 지불해야만 합니다. 우선적으로 1차 양도세는 매도인의 양도차익 2억 5천에 66%의 양도세율을 적용해서 1억 6,300을 원래 매도인이 지불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1억 6,300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소득이 누가 났던 간에 소득이 난 곳에 무조건 소득세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6,300에 또다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1억 800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최초 1회만 1억 800만 합산한다. 기존에 있는 양도세랑. 그럼 얼마 나옵니까? 2억 7,100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손피거래는 딱 한 번만 양도세를 적용해서 합산한 양도세를 지불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존에 13억 5천에 2억 7천, 총 매가 16억 2천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원래는 13억 5천이지만 장세가 너무 좋고 또 분양권을 보고자,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으니까 매도인들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억 2천에 매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칫 나와 있는 뭐 거래에는 13억 5천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총 16억 2천에 지불하고 분양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매수인이 내줬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죠? 그래서 순수익 2억 5천만 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2억 5천을 그대로 가져간다. 근데 기존에 있던 이 손피 거래를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을 아예 바꿔서 완전히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억제 정책을 활용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워낙 지금 분양권 시장에 수요가 많아지고 프리미엄이 막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 이걸 규제한 겁니다. 어떻게 규제했냐? 자, 최초 1회 합산해서 매수인 양도세 전부 무한대로 계산해서 합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아까 매도인의 양도차익 2억 5천에 66%를 적용한다라고 했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6,300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억 6,300에 또 소득이 발생된 거니까 66%를 적용해서 1억 800 이걸 합산했던 건데 최초 한 번만,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1억 800에 또 66%를 적용해서 나온 금액에 또 66%를 적용해서 이걸 무한대로 계속 계산해서 합산시켜라 라고 명시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 그 수식이 양도차익 2억 5천에 양도세율 66%를 적용하고 그 나머지 세율 이걸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 얼마 나오냐면 4억 8천이 나옵니다. 4억 8천.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4억 8천이다. 4억 8천. 그러면 기존의 2억 7천보다 거의 뭐 2배 가량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총 13억 5천에 매매해야 되는 거에 4억 8천을 더하다 보니 매입 금액이 얼마냐면 18억 3천에 총 매입을 하게 된 꼴이 나온 거다. 반대로 매도인은 양도세 없죠? 매수인 내줬으니까. 그리고 순수익 2억 5천을 그대로 양도차익으로 가져가는 거다. 그러면 원래 손피 거래를 했을 경우에 얼마였습니까? 총 매입 가격이 16억 2천이었는데 18억 3천으로 약 2억 1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겁니다. 이 거래하겠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예상 정거점이 15억이고 인근에 있는 휘경 SK뷰가 실제 정거점이 14억 2천이 나오는데 18억 3천에 사면 이거 완전 최상 꼭지에 산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금액에 살 수 있는 수요가 있을까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은 또 이거 매매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레 분양권 거래는 급감할 수밖에 없죠. 아예 실종된다.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되고 있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이런 지역일 때는 지금 주변 아파트 시세만큼 분양 가격이 고분양가에 프리미엄까지 있는데 이게 감당이 됩니까? 당연히 감당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급감된다. 자, 수요가 급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레 가격 하락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의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로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 이 수요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예요? 분양 아파트잖아요. 결국엔 기축 아파트가 너무 높으니까 청약에 눈을 돌렸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 분양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분양 시장도 지금 고분양가의 규제가 있고 거래 제한에 대한 손피거래 규제가 또 새로운 유권 해석으로 인해 지금부터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거래 가뜩이나 고분양가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에 내가 매입한다?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지금보다 더욱더 급감하고 있고 실제 지금 계속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자연스레 매물이 계속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아까 분양권 시장,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선 손피거래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본인이 양도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본인이 부담해서 급한 분들은 전매를 해야 될 거고 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까지 내가 매도하긴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잔금 대출 또한 마찬가지 막히거나 또 전세가 안 맞춰져서 또 걱정하실 분들 그런 분들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의 걱정 고민들이 지금 계속 자리 잡혀 있다. 그런 것들이 매도인의 심리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매도인의 심리를 저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 호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매수인의 심리가 꺾이고 그 꺾인 심리를 확인한 매도인의 심리도 꺾이게 되어 있다.